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잘 알고 지내던 김씨 아줌마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로 서두를 길게 느리던 김씨 아줌마가 엄마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저기 말이야, 소영이는 아직 결혼 생각 없대? 우리 소영이? 글쎄, 아직 사귀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걸 왜 물어? 내가 왜 물어보겠어? 척하면 척이지. 설마 우리 소영이 중매라도 서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침까지 꿀꺽 삼킨 채 물었어요. 김씨 아줌마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매쟁이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매를 해주고 약간의 돈을 챙기는 듯 했는데 김씨 아줌마가 중매해준 사람들이 나름 다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 건 타고나는 모양으로 짝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해주곤 했으니까요. 그랬던 김씨 아줌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 근황을 물어왔으니 엄마 또한 긴장까지 한 채 김씨 아줌마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괜히 물어봤겠어. 좋은 자리가 하나 나왔거든. 그래? 어떤 자리인데? 우리 소영이가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고 회사도 좋은 데 다니는데 시시껄렁한 남자는 들이대지도 마. 아유, 내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진짜 다른 사람 소개해주기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 바로 여기로 온 거 아니겠어. 도대체 뭐하는 남자인데? 집안은 괜찮고? 당연하지. 남자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아주 크다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능력은 어때? 뭐니 해도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때쯤 엄마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는데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제 의견은 상관조차 하지 않고 두 분이서 대화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능력이야 당연히 좋지. 시아버지 자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는데 그거 물려받을 생각으로 열심히 경영수업 배우고 있다잖아. 집이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야. 결혼하면 강남에 아파트 하나 바로 해준다잖아. 뭐? 강남에 아파트를? 세상에나, 부자는 부자인가 보네. 그럼 빨리 중매 날짜 잡지 않고 뭐하고 있어? 저기 근데 말이야, 그 남자가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는데 말이야. 한동안 신이 나서 말을 하던 김씨 아줌마가 잠시 엄마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아쉬운 거? 그게 뭔데? 저기 말이야, 사실 그 남자가 한 번 갔다 왔었다고 하네. 뭐? 그럼 재혼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감히 우리 딸을 뭘로 보고 그런 자리를 들이밀긴. 잔뜩 기대하고 있던 엄마의 얼굴에는 노여움마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씨 아줌마 특유의 꼬심이 시작되었는데요. 소영 엄마, 그렇게 화만 낼 게 아니라 내 말 좀 잘 들어보라니까. 이게 말이야, 재혼은 재혼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재혼이 아니다 그 말이야. 재혼은 재혼인데 그런 재혼이 아니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저기 그게 말이야, 한 번 이혼을 하긴 했는데 이게 남자가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여자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한 거다 그 말이야. 거기다 결혼하고 나서 한 4달도 못 살고 헤어진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대. 아니, 여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4달도 못 살고 헤어졌대? 김씨 아줌마의 말에 구미가 당기는 듯 엄마의 눈빛이 다시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가 그 남자 엄마한테 자세히 들어보니 여자가 얼굴만 번지름하고 사치만 부릴 줄 알았지 아주 문제가 많았다나 봐. 근데 그런 거야 다 이해하려고 했었다는데 말이야.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여자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했었다나 봐. 막 헛소리도 하고 암튼 결국 여자 때문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 세상에나, 그럼 여자 쪽에서 속여서 결혼시킨 거네. 그렇지 않고서야 결혼하자마자 그럴 수가 있겠어? 내 말이 그 말이야. 처음부터 이상했는데 가족들이 다 속이고 결혼시킨 거지. 남자 쪽 엄마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신세 한탄을 하지 뭐야. 멀쩡한 자기 아들 인생 망쳐놨다고. 하긴 엄마 입장에서야 그럴만 하겠네. 근데 그 부잣집에서 그런 것도 확인 안 해보고 결혼시켰다는 게 아무래도 좀 걸리네. 그렇잖아. 그런 부잣집들은 다 뒷조사 같은 거 하고 결혼시키지 않나? 그것도 내가 다 확인해봤지. 그때 당시 중매쟁이가 그 여자 명문대 졸업장까지 들이밀면서 얘기를 했으니 그냥 믿었던 모양이야.
그렇잖아. 명무대까지 나온 여자가 정신이 오락가락 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렇긴 하네. 근데 그런 정신머리로 명문대는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네. 우리 소영이도 명문대를 나왔는데 종일 공부만 했잖아. 아주 징글징글 맞게 공부만 해서 들어갔는데 그런 여자가 명문대를 어찌 들어간 거야? 혹시 그 졸업장 그것도 다 가짜로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거야 낸들 알겠어. 확실한 건 그 남자도 참 억울하다 그 말이야. 내가 딱 보니 시어머니 될 사람도 아주 괜찮더라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아까운 자리길래 내가 이렇게 찾아온 거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소영이를 그런 곳에 보내기가 좀 그렇네. 그렇잖아. 어찌됐든 그쪽은 한 번 결혼을 했던 남자인데 아무래도 우리 소영이가 좀 아깝긴 하지. 엄마가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는데요. 김씨 아줌마가 마지막 쐐기를 박듯 엄마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금 소영이 엄마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지 않아?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 사실 까놓고 말이야. 그래 소영이만 놓고 보면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게 맞긴 한데 집안만 놓고 보면 자기네 집이 꿀려도 한참 꿀리잖아.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이 꿀리긴 뭐가 꿀린단 말이야. 에이 이거 알만한 사람끼리 왜 이래. 소영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알 만큼은 다 알고 있는데. 뭐? 아니 여기서 소영이 아빠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아니지. 결혼이라는 게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건데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 소영이 아빠가 바람나서 딴 살림 차린 거 그거 엄청난 흠이 된다 그 말이야. 어느 멀쩡한 집안에서 그런 집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겠어?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주변에 다 물어봐. 아마 좀 사는 집에서는 절대 며느리로 안 받아줄걸? 그러니까 잘 생각해. 내가 보니 이런 흔치 않은 자리 찾기 힘드니까 사실 그 집안에서 얌전한 아가씨를 찾길래 소영이가 딱 생각난 거니까. 따지고 보면 남자 쪽이 더 아깝긴 하지. 첫 여자를 잘못 만나서 눈을 한참 낮춘 거니까 말이야. 거기다 소영이가 나이도 꽉 찼잖아. 여자 나이도 무시 못한다 그 말이야. 김씨 아줌마가 거드름까지 피운 채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엄마는 이미 김씨 아줌마가 소개해준 중매자리에 솔깃해져 있는 그런 눈치였어요. 김씨 아줌마가 나가자마자 엄마가 저를 옆에 앉히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거든요. 소영아, 너도 잘 들었지? 물론 들었지. 엄마, 근데 난 결혼 생각 없는데.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아빠가 하는 거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난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계속 혼자 살 순 없잖니. 가족이라고는 너랑 나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혼자인 널 두고 엄마가 눈이라도 감을 수 있겠니? 엄마처럼 건강한 사람도 드문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말은 네가 결혼해서 애들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야. 세상에는 네 아빠 같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야. 아주 괜찮고 좋은 사람도 많아. 너무 겁부터 먹지 말란 말이야. 글쎄, 난 그냥 이대로 엄마랑 같이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만나나 보자.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엄마도 알다시피 나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 가서 차나 한 잔 마시고 온다고 생각해. 한 번만 만나보자. 그래야 엄마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 소원이라고 하는데 안 들어줄 거야? 바로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알았어. 그럼 한번 만나나 볼게. 제가 어렵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제 성격이 워낙 내성적인 데다 말수도 많지 않은 편이었기에 처음 보는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 자체가 여간 고역이 아닐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에 단박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김씨 아줌마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나기 위해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김씨 아줌마 말처럼 남자는 꽤 괜찮아 보였어요. 우선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말도 꽤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양이 없어 보이거나 그렇지도 않았고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시종일관 대화에 서툰 저를 의식하며 부담스럽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거든요. 그런 남자를 보며 제가 속으로
이런 남자가 왜 이혼을 했을까? 진짜 여자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암튼 남자가 대화를 잘 리드해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핏 시계를 봤는데 그 남자와 제가 무려 3시간이 넘는 시간을 대화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곳에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30분 정도만 있다 나올 생각이었기에 시계를 보던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저기 소영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식사 같이 하실래요? 식사요? 아, 그럼 그럴까요? 속에서는 거절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아마도 저도 그 남자가 싫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식사까지 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남자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으로 애프터 신청까지 해왔어요. 소영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소영씨와 조금 더 만나보고 싶네요. 아, 네. 그럼 미리 시간 말씀해 주시면 시간 비워둘게요. 네, 감사합니다. 남자가 싱글벙글한 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 모습에 제 얼굴도 시뻘겋게 달아올랐는데요. 왠지 모르게 쑥스럽기도 하고 암튼 그러한 기분은 처음인 듯 했습니다. 그 뒤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한뜻 들뜬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땠어? 괜찮았어? 엄마 네가 나가자마자 들어올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설마 지금까지 둘이 같이 있었던 거야? 엄마 하나씩 질문해. 그래 알았어. 남자는 어땠어? 괜찮았어? 응,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착하고 배려심도 많고. 그래? 생긴 건 어땠어? 생긴 것도 나쁘지 않았어. 키가 커서 그런지 옷발이 살더라고. 그럼 너도 싫진 않은 모양이구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니 너도 마음에 든 거지? 그러게, 사람은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럼 계속 만날 거야? 그렇잖아도 그 남자가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더라고. 다시 연락 오면 만나는 거고 아님 말고. 연락 오기로 했다며. 네 전화번호는 알려준 거야? 당연히 알려줬지. 암튼 기다려보고 연락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애써 별일 아니란 듯이 말을 했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엄마가 제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혹시 연락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그만 좀 물어봐. 그런데 다음날 그 남자가 연락을 해왔고 그 주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가 뭐래? 만나자고 하는 거야? 만나자고 하네. 그래서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그게 정말이야?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엄마, 그렇게 좋아? 나 결혼하면 엄마 혼자 있어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 그럼 엄마만 알 수 있을 거야. 자식이 좋은 짝 만나서 잘 사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인 거야. 난 엄마랑만 살아도 괜찮은데. 됐어 이거사. 이번 참에 잘 좀 해서 결혼할 생각해. 그 정도면 집안도 괜찮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잖니. 그동안 김씨 아줌마가 중매한 것 치고 잘 안 된 게 없어. 다들 잘 살고 있다 그 말이야. 김씨 아줌마가 생긴 건 사기꾼 같아 보여도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알았어. 엄마 말대로 남자는 괜찮아 보이더라고. 제가 이 나이 먹도록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기에 우선은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를 이끌어주는 자체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뒤 그 남자와 몇 번 더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좋아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한 1년가량을 만나왔는데요. 어느 날 남친이 제게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남친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에 저도 흔쾌히 대답했고요. 남친은 우선 우리 엄마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고 집 안으로 들어서던 남친을 보자마자 엄마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덥석 손까지 잡으며 반기셨어요. 엄마, 사람 민망하게 너무 그러지 마. 민망하긴 뭐가 민망해. 이제 곧 우리 사위 될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구만. 내가 너무 호들갑을 떨었나요? 아닙니다 어머님. 이렇게 반겨주셔서 전 오히려 좋은걸요. 남친의 성격이 워낙 서글서글한 편이었기에 엄마와도 잘 지냈어요. 그 뒤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기 며칠 전 남친을 보며 제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말이야. 자기 전처 얘기하면 자기가 불편하겠지? 아니야. 자기 입장에선 궁금한 게 당연한 거잖아. 그럼 내가 조금만 물어볼게.
내가 듣기로는 전체가 좀 이상했다고 하는데 정말 정신적으로 이상했던 거야? 글쎄, 다들 그렇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더라고. 잘 모르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말이야. 엄마는 정신이 이상한 여자라고 막 그랬는데 사실 나랑 있을 때는 이상한 거 잘 못 느꼈거든. 근데 아무래도 내가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결혼하고 나랑 보내는 시간보다 엄마랑 있는 시간이 더 많았거든. 그랬으니 엄마가 본 게 맞지 않았나 싶어. 우리 엄마여서가 아니라 엄마가 그런 거짓말을 하거나 하실 분 아니거든. 아참, 내가 자기한테 그 말을 안 했구나? 무슨 말인데? 그게 말이야. 우리 엄마 심리학 전공하셨거든. 그랬으니 엄마 말이 틀리진 않을 거야. 우리 엄마가 기가 막히게 사람 심리를 잘 알거든. 아, 어머니께서 심리학을 전공하셨구나? 응, 그쪽으로 박사학위까지 있으셔. 남친이 아주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전처 이야기는 그렇듯 그냥 별일 아닌 듯 끝나버렸고요. 그 뒤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갔는데 남친 아버지는 남친과 많이 닮은 모양으로 좋으신 분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친 엄마 또한 교양도 있어 보이고 역시나 좋은 분 같아 보였어요. 두 분 다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혹시나 제가 불편한 게 있진 않나 챙기는 모습이었거든요. 남친이 배려심이 많았던 이유가 부모님을 닮아서 그렇구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남친 엄마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시키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남친 부모님, 특히나 남친 엄마가 결혼을 서둘렀거든요. 상견례 자리에서 남친 엄마가 우리 엄마를 한껏 띄워주며 말했어요. 저희는 애들이 빨리 결혼했으면 합니다. 착한 우리 소영이를 누군가 데려가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사돈도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소영이 같은 아가씨를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소영이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신다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도 우리 소영이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네요. 그저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암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럼 되도록 빨리 결혼시키죠. 그렇게 우리는 얼마 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한동안은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두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남편이 제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전에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나 해외 출장이 꽤 자주 있다고. 응, 알고 있어. 아버님도 같이 가신다고 했잖아. 한 번 가면 몇 달씩도 있다 온다고. 맞아. 나도 딱히 가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하거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없는 동안 우리 엄마 좀 종종 챙겨줄 수 있을까? 우리 엄마가 외로움을 좀 많이 타시거든. 거기다 엄마가 할머니까지 모시고 계셔서 좀 힘드실 거야. 자주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조금씩만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시부모님께서는 시할머님을 모시고 사셨는데 시할머님께서 치매를 앓고 계셨거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님이 걱정인 듯 했어요. 결혼 후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어차피 나도 종일 집에만 있는데 종종 어머님께 다녀오지 뭐. 진짜 고마워. 대신 내가 돌아올 때 선물 잔뜩 사올게. 그리고 우리 신혼인데 출장 가게 돼서 진짜 미안해. 걱정 마. 난 괜찮다니까. 그렇게 남편은 얼마 뒤 시아버님과 함께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과 남편을 배웅할 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뒤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님께서 출장을 가신 바로 다음날 시어머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예, 너 바쁘니? 아니요, 어머님, 괜찮아요. 그래? 그럼 지금 여기로 좀 올래? 혼자 있어서 그런지 입맛이 없구나. 나랑 같이 밥이나 먹자꾸나. 네, 어머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을 하고는 서둘러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해서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줌마, 제 백 좀 들어줘요. 예, 사모님, 저기 백은 저 주세요.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제 백을 빼앗다시피 가져가려고 했어요. 저기 이모님, 이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휴대폰은 제가 챙길게요. 그 이한테 연락 올 수도 있어서요. 제가 백 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는데요. 예, 우리 집안에는 규칙이 하나 있다. 네? 규칙이요? 무슨 규칙이신지. 죄송합니다. 그 이한테 들은 게 없어서요. 암튼 그런 게 있어. 그 규칙이 뭐냐면
걘 휴대폰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지. 네? 어머님, 왜 그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그이한테 연락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연락이 안 되면 그이가 걱정할 것 같은데요? 그야 집 전화 있잖니.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잘 말할 테니 너도 앞으로 집 전화만 사용하렴. 시어머니께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만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요? 그이랑 연락하는 것도 그렇고 혹시나 저희 엄마한테 연락 오면 받아야 해서요. 안 된다. 우리 집에서는 무조건 휴대폰 사용 금지야. 네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휴대폰을 그냥 둬?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여기저기 들어보니 요즘 젊은 애들은 그 휴대폰으로 뭐든지 다 촬영하고 녹음하고 녹화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라며. 너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있니? 어머님, 제가 녹음을 하다니요. 전에 그것도 몰래 녹음하다 나한테 딱 걸렸다 그 말이야. 그러니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튼 우리 집에서 휴대폰 사용은 용납 못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아줌마, 제 주머니란 주머니는 다 확인해봐요. 요즘은 세상이 워낙 발달해서 녹음기 종류도 별의별 게 다 있다고 하니까 볼펜이나 뭐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해봐요. 네, 사모님. 시어머님의 놀라운 말에 저는 눈만 깜빡이고 있었는데 가사도우미 이모님과 운전기사 아저씨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여기저기 샅샅이 뒤지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변해도 너무나 변해버린 시어머님의 모습에 놀란 것도 놀란 건데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이란 척은 다한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번쩍하고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나 남편의 전처라는 사람에게도 이런 식으로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만약 그랬다면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너무나 황당해서 뭐라 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입만 딱 벌리고 서 있었는데요. 뭐하니? 아줌마랑 같이 얼른 밥 차리지 않고. 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나 놀라거나 하면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말이요. 그때 당시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계획적으로 이것저것 일을 시켜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밥 좀 먹여라. 네, 근데 할머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부터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할머니?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 있지. 할머니 집이요? 오늘부터 너도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하니까 미리 가서 청소 좀 해놓던지. 시어머니가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제게 말을 하고는 가사도우미 이모님을 불렀어요. 아줌마, 쟤 좀 거기 데려다줘요. 아, 큰 사모님 계신 곳이요? 아줌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랑 아들 없을 때는 그놈의 큰 사모님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치매 와서 당신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사람한테 큰 사모님은 뭔 놈의 큰 사모님이야. 죄송합니다, 사모님. 사장님 계실 때 계속 그렇게 말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 좀 해요. 그리고 쟤 좀 거기 데려다 주고요. 넌 오늘부터 거기서 지내면서 할머니랑 같이 밥 먹고 자면 된다. 난 우리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이랑 한 집에서 자는 거 참 불편하더라고. 시어머니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자, 따라와요. 그 양반 있는 곳에 데려다 줄게요. 그 양반이요? 아,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생긴 거랑 다르게 참 어리숙하네. 치매 걸린 그 양반 말이야. 그 양반한테 데려다 준다고. 할머님이요? 집안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이 사람 말귀 진짜 못 알아듣네. 아까 사모님이 하는 얘기 못 들었어? 그 양반은 따로 지낸다고 말했잖아. 시어머니만큼이나 가사도우미 이모님도 돌변해 있었어요. 그렇게 가사도우미 이모님을 따라 나섰는데요.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는 넓디 넓은 잔디밭 한켠에 있는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모님, 여기는 개집 아니에요? 그이가 분명히 저한테 개집이라고 했는데요? 개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개집은 아니야. 여름엔 에어컨도 틀어주고 겨울엔 전기보일러도 들어오는 그냥 애완견이 있는 그런 일반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즘 다들 개를 집안에서 키우잖아. 그러니까 그냥 개들이랑 같이 지낸다고 생각하면 편할 거야. 그래도 이 집이 워낙 부잣집이라 개집도 그냥 그런 허접한 개집은 아니다 그 말이야.
사장님이 개들을 워낙 예뻐하시는데 저 양반이 치매가 오는 바람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개집을 따로 럭셔리하게 만든 거야. 근데 진짜 개집 같지 않고 좋다니까.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개집이라고 부르는 컨테이너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 있던 할머님께서 소리소리를 지르셨는데요. 야, 이놈이 여편네야. 밥 달랐는데 왜 밥을 안 줘? 나 굶어 죽이려고 그러지? 밥은 조금 전에 줬잖아요. 아니 어떻게 된 게 하루 종일 밥만 달라고 해. 밥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컨테이너 박스 안은 반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한쪽은 할머님의 이부자리와 먹던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개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제가 넋이 나간 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워낙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 개들을 키우긴 하는데 이 집 사모님이 동물이라면 아주 치를 떨어. 그래서 사장님이랑 아들이 해외 출장 가면 저렇게 두는 거야. 아니 개들은 그렇다 치고 할머님을 저렇게 두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할머님을 바라보던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를 왔을 때 비록 치매에 걸리긴 했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참 단아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할머니의 모습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 같은 것이 치밀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방치할 거면 그냥 치매 전문 병원 같은 데 보내시면 되잖아요.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께서 할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다고 들었거든요. 바로 그거야. 사람들은 지금 사모님이 치매 걸린 저 양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다고 알고 있거든. 이 집 사모님 연기가 아주 끝내주거든. 그리고 전문병원도 돈도 엄청 많이 줘야 안 되나 뭐래나. 그냥 이렇게 두면 돈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 데를 뭐하러 보내냐면서 이 집 사모님이 안 보내는 거야. 거기다 다른 사람들은 이 집 사모님이 효부인 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걸 두고 꼭 먹고 알 먹는다고 해야 하는 건가? 암튼 그런 사연이 있으니까 이 부잣집에 붙어 있으려면 그냥 깊게 생각을 하덜 말어. 그러면 그쪽 머리만 아프니까. 그리고 명심해. 이 집 전 며느리가 시어머니 정체를 다 까발린다고 설레발치다가 정신병자 취급받고 쫓겨났다는 거. 그니까 그쪽도 괜히 설레발치거나 할 생각 하지 말라 그 말이야.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협박하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 뒤 저는 할머님과 함께 계집이라 불리던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할머님을 상관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시어머니가 정말 무서웠던 것이 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곳에서 시할머님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아버님과 남편이 돌아오려면 한참 멀었었기에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곳을 탈출할 방법이 있더라도 시할머님만 두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밖에 나가서 말을 한다고 한들 아무런 증거가 없었기에 제 말을 믿어줄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갔고 저는 시할머님 식사를 챙겨드리며 할머님을 극진히 보살폈어요. 덕분에 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다시 예전의 시할머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야? 얼굴이 참 곱다. 할머니께서 제 손을 붙들고 말씀하시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언니, 나 배고파. 밥 좀 줘. 빨리 밥 좀 줘. 라며 난동을 피우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할머니께서 개밥을 주워 드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기겁을 했는데요. 마침 시어머니와 마주칠 기회가 있었기에 제가 큰맘 먹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할머니께서 자꾸 개밥을 주워 드세요. 혹시나 간식거리 같은 것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치매에 걸리시면 아이가 된다고 하는데 과자 같은 걸 자꾸 찾으셔서요. 예, 너 우리 집이 부자인 건 알고 있는 거지? 네. 그런 말이다. 그 개밥이 얼마짜린 줄 알고나 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 개밥이 진짜 비싼 거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사람이 먹어도 아무 상관도 없다는 말이지. 왜 옛날에 원효대사에 해골바가지 물 얘기도 있잖니?
동굴에서 마실 땐 아주 맛나게 마셨는데 나중에 보니 해골바가지 안에 있던 물이 썩어 있었다는 그 얘기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배울 만큼 배운 너도 잘 알고 있잖니? 모든 건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인 거야. 그니까 그 개밥을 그냥 맛있는 음식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뭐가 문제될 게 있느냐 그 말이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집 개밥은 최고급 수입품만 쓰거든. 그니까 넌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말고 그냥 냅둬. 그냥 못 본 척하면 그만 아니냐? 심리학 박사 학위가 있다는 시어머니는 실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어리숙한 사람이 대적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보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가사도우미 이모님과 운전기사 아저씨를 마음대로 휘둘렀던 것이고요. 가사도우미 이모님과 운전기사님은 부부 사이였거든요. 아마도 그랬기에 본인 뜻대로 조종하기가 더 쉬웠던 게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제 성격 또한 어쩌지 못할 성격인 걸 미리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암튼 그렇게 저는 휴대폰까지 빼앗긴 채 감시를 당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해왔는데 그럴 때마다 본 모습을 감쪽같이 속이고는 시아버님과 남편이 속아 넘어갈 정도로 연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눈물까지 흘리며 남편에게 제 칭찬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제가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아마도 그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거란 확신마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고단수였던 것이 말이죠. 우리 엄마에게도 간간히 전화를 하도록 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야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시할머님을 챙기며 지냈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기에 시할머님을 볼 때마다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거든요. 그랬기에 저는 시할머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리고 가사도우미 이모님과 운전기사 아저씨가 저에게 차갑게 대할 때도 항상 예의 바르고 깍듯이 대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냥 그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가사도우미 이모님의 눈을 보면 그 차가움 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가사도우미 이모님께서 컨테이너 박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전에 며느리는 욕심도 많고 우리를 어찌나 하대하던지 안쓰러운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꼴배기 싫었는데 새댁은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어? 우리가 새댁한테 이렇게 모질게 하는데도 우리가 믿지도 않아? 믿긴요. 그냥 두 분한테도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람은 뭔가 간절한 게 있어야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냥 며칠 지켜보니 두 분도 억지로 시어머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 게 보였어? 그냥 그래 보였어요. 두 분이 말은 그렇게 차갑게 하시지만 저를 바라보시던 두 분 눈동자가 항상 떨리고 있었거든요. 제 말을 듣던 가사도우미 이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모님,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새댁 볼 때마다 우리가 죄책감이 들어서 그래. 죄책감이요? 그래, 사실은 말이야. 우리 아들이 한참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하반신 마비가 왔어. 그 바람에 며느리가 도망가고 우리가 돌보고 있거든. 근데 나중에 우리 없이 아들 혼자 남게 되면 돈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들이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었어. 근데 사모님이 우리한테 이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자기 편만 들어주면 받는 돈을 3배나 주겠다고 하지 뭐야. 그 말에 남편이랑 내가 눈이 멀어서 이러고 살고 있네.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묻지도 않은 말들을 술술 풀어내고 있었어요. 그럼 혹시 전처한테도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게 말이야. 사모님이 이상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증거가 없잖아. 우리도 사모님 편에 서서 그 전처가 이상하다고 증언했으니까. 한동안 발악하다가 정신줄을 놓아버리더라고. 그 전처라는 사람은 큰 사모님 옆에 가지도 않고 치매라고 더럽다면서 그렇게 구박을 했었거든. 그래서 그 전처한테는 우리도 죄책감 같은 것도 안 들었고 말이야. 근데 새댁은 저 양반, 아니지 큰 사모님한테 한결같이 잘하더구만.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아, 그게 말이죠. 우리 할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왜 이렇게 멀쩡하냐고요? 그동안 제 아빠라는 사람이 바람 피워서 집을 나갔는데 우리 할머니랑 엄마한테 몹쓸 짓을 참 많이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웬만한 건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아니, 무슨 짓을 했길래? 그게 말이죠. 아빠가 바람나서 집 나간 뒤로 할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아빠를 아예 자식 취급도 안 하셨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아빠가 찾아와서 얼마나 많은 행패를 부렸는지 말도 못해요. 아빠를 경찰에 수십 번은 넘게 신고를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저도 이를 깔고 있었기에 절대 아빠한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할머니께 치매가 왔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더니 꼴 좋다. 벌 받았네. 아이고, 그럼 망나니가 어딨어 그래? 그니깐요. 그 뒤 엄마와 제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어요. 엄마가 할머니 불쌍하다고 도저히 요양병원으로 못 모시겠다고 했거든요. 세댁 어머님이야말로 효부가 따로 없구만. 그러게요. 우리 엄마가 마음이 약하신 분이라 할머니한테 많이 의지를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있는데 연락은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엄마가 아빠한테 연락을 했다는데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추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걸 다 겪었고요. 그래서 큰 사모님한테 그리도 잘 아는구만. 치매 환자를 아주 잘 돌보더라고. 아무래도 우리 할머니를 직접 모셨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가사도우미 이모님과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부터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시어머니의 정체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어머니는 제가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잖아도 시아버님과 남편이 돌아온다고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제게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네 말 믿어줄 사람 없으니까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그랬다간 너도 전에 걔처럼 정신병원이나 들락날락 할 줄 알아. 알아들었니? 네가 별짓을 다 해봐라. 나한테는 어림도 없다 그 말이야. 네가 그런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진즉에 알아봤거든. 그래서 바로 결혼시킨 거고 말이다. 협박하듯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 그동안의 일보다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님과 남편이 출장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여보, 아들 잘 다녀왔어요. 타지에서 고생 많았어요. 나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아주 즐겁게 잘 지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머님도 살뜰히 잘 챙겼다니까요. 그날은 시할머님도 깨끗하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계셨어요. 시어머님의 애교 섞인 말에 시아버님과 남편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 며느라 아주 고맙구나.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시댁에서 지내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을 텐데 내가 네 시어머니한테 들어보니 내내 여기서 지냈다며? 아니요, 아버님. 할머님께서 좋은 분이시라 힘든 것도 없었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아들인 내가 더 많이 챙겨야 하는데 괜히 네 시어머니랑 네가 고생이 많구나. 여보, 난 며느리 덕분에 진짜 편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한테 용돈이나 많이 줘요.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가사도우미 이모님과 운전기사 아저씨가 시아버님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님께서 놀란 채로 두 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서 그 두 분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요. 아니, 두 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그리고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사모님, 저희 정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저희 이러다 천벌받겠어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녹음된 것들과 영상을 시아버님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개밥을 먹고 계신 시할머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거기다 제가 시할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까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했던 그 모든 말까지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해! 당장 그만하지 못해! 시어머니가 미친 사람 마냥 펄쩍펄쩍 뛰면서 시아버님 손에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졌고 기사님 휴대폰이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사모님이나 그만하시죠. 증거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혹시 몰라 저희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라며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더욱 많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니들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줬는데 나한테 이딴 식으로 해. 예, 돈 좋죠. 우리도 그동안 그 돈 때문에 양심에 찔리는 짓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기 새대기 하는 거 보니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돈에 눈이 멀어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받은 돈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가사도우미 이모님과 기사님이 무릎까지 꿇고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럼 모든 사실을 듣고 시아버님께서 잠시 휘청하셨는데요. 그동안 무서운 가면을 쓰고 있었구만. 당신이란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구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당신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지금 당장 짐 싸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우리 앞에 그 더러운 낯짝 보일 생각도 하지 마. 여보, 오해야. 그거 다 조작된 거야. 몇십 년을 같이 산 나보다 저 사람들 말을 더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어떻게 일개 일꾼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 그래? 그럼 우리 며느리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만. 네가 직접 겪은 걸 말해보거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시아버님께서 매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빠짐없이 말을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고 시아버님의 변호사가 만반의 준비를 했기에 거의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시아버님께서 그냥 맨몸으로 쫓겨날 건지 아니면 감옥에 갈 건지 선택을 하라며 무서우리만큼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시아버님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 같아 보였는데요. 대충 짐만 싸서 도망치다시피 나갔거든요. 그 뒤 남편조차도 시어머니와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은 그동안 두 얼굴을 하고 연기를 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할머님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신기했던 것이 시어머니가 나가자 시할머님도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요즘은 가사도우미 이모님과 간병인 분이 도와주셔서 많이 힘든 것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그때 가사도우미 이모님과 기사님은 그냥 그대로 남아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무엇보다도 많이 뉘우치고 계셨고 큰 용기를 내주신 것과 두 분의 아들이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고 시아버님께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한참 뒤에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시어머니가 반정신이 나간 사람 마냥 친척집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데요. 어느 날은 제게 전화를 해서는 그 양반한테 개밥 좀 줘라. 그 개밥 그거 비싼 거라니까. 라는 이상한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사연이 많다지만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사연을 제가 겪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무슨 욕심이 그리도 많아서 그런 못된 짓을 한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다행히 시할머니께서는 하루가 다르게 나날이 좋아지고 계시고 그때 큰 충격을 받았던 시아버님께서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